그러니까 말이에요. 배운 거 우리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4년째인데 파이팅 박수를 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 제1차 정례 제2차 본회의 국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로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늘 도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종호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세 분으로 윤종호 의원님은 1문 1답 방식으로 서석영, 이우청 의원님은 두 분 의원님은 일관 질문, 일관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내로 합니다. 1문 1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의랑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전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님께 제340회 정회에서 도중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본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교육 자율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자율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시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자율특구와 특별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업과 교육은 새의 양날개 같으며 교육은 지방시대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 자율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북은 지방 소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꿈에 있는 제2지역구도 또는 복합도시로 전교생이 5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세 곳으로 이처럼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같은 지역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한쪽은 도시화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대 감염 학교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초, 중고학교는 총 954개교이고 학생 수는 25만 774명으로 최근 10년간 폐교 및 통폐합학교는 무려 99개교에 달합니다. 현재 학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352개교이고 학생 수는 9,900명으로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1000명 이상 큰 학교는 28개이지만 학생 수는 무려 35,445명으로 14.1%에 해당합니다. 이런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으로 환산하면 무려 1265개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큰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 대의 교육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학교 설립은 주변기관률 예측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으로 안성학급이 만들어졌지만 큰 학교는 안성학과 후에 학생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이 증가하면서 단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고 일반 교실만 증가되었을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 턱없이 부족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을 산정하는 실패는 이미 도시개발 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고 더 이상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들의 짐을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은 불평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제기되는 민원은 땜빵식 처방으로 인시 이기만 모면하는 교육 행정은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고 아직도 경북도 교육청은 아무런 대안과 예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노에는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큰 학교 28개교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을 꿈이 인덕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모종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꿈이 인덕초등학교는 중투심사에서 32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 시 42학급을 시작해 현재 66학급입니다. 2023년에는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는 2,560여 명으로 이것은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을 가정하면 무려 92개교의 학교를 한 개의 학교로 운영하는 가대 학교가 됩니다. 이에 내 집 앞 20m 거리를 두고 근거리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학부모님의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학부모와 학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부산 학교와 신설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중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오늘 드리는 질문들이 특정 지역의 수평 이동이 아니고 많은 출산을 해서 우리 농어촌과 도시 모두가 유발률이 증가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행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많이 많아져가지고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의 소집 현상으로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들은 큰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불평과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얼마 전에 인덕초등학교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배칠 모습하는 뭐였는지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덕 초등학교는 36학교로 계획해서 서울중학교 40학교 됐고요. 현재 60학교. 내년 1,555세대가 20인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발되는 학생이 무려 930명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가고 싶습니다. 대책, 대안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시기에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설립은 사실 신설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설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 유발률을 0.3 정도로 보고 전국 평균 0.3입니다. 그러면 0.3이니까 4,000세대니까 4, 3, 22, 1,200명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음 초등학교가 신설되려면 8,000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000세대 넘어서 5,000, 6,000, 7,000 갈 때까지 이게 과밀, 과대로 가는 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인덕초등학교 경우에 최대 유발률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전국 평균이 하루당 0.3명의 학생이 그 다음에 어깨지구 학생이 많았는데 그것도 0.3명이고 해서 0.3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추계가 좀 잘못된 점이 있었고요. 지금 뭐 그건 지나간 일인데 아이들 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방법은 지금 신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왜냐하면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같은 지구에 원당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학교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또 빈 학교도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방법은 결국은 급당 인원수를 늘려서 현재 우리 경북의 초등학교는 도시 지역은 시 지역은 28명, 군지역은 26명인데 인덕은 26명입니다. 이 인원을 28명이나 아니면 30명이면 전체 학생들 수를 보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들이 2,500명이 넘게 되어서 우리가 급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인원을 늘려가 다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입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가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분산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그 신당 초등학교 쪽을 분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설명회에서는 1, 2, 3학년 학생들은 가까운데 어리니까 인덕으로 하고 4, 5, 6학년은 그래 좀 컸으니까 신당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제 내용 중에 보다 넓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체육실 관계도 이제 보니까 2개 정도 한 개도 힘이 되는데 한 개를 지어준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인근의 학교가 나왔습니다. 35명 학급을 만들어서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69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학급, 49학급 되는데 이 학교들이 그 당시에 0.27을 적용해서 지었는데 10년이 넘어 지났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유발률이 0.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덕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옆에 있는 신당초등학교 쪽에는 사실은 0.3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0.3이고 어깨도 0.3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인덕초하고 신당초에 인덕초는 현재 아파트 두 개 있는 데가 0.55, 0.6입니다. 맞습니다. 예. 중 3차가 지금 현재 0.6 정도 나오는데 10년 전에 지었다 한 0.27을 적용하는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거기도 현재가 0.5가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월이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제 4천 명 정도, 4천 세대.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3, 40이 0.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가구당 30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월이 지금 제가 학교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덕초 전에도 동부라든지 후반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 교육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36학급인데 컨테이너 12개를 갖다 놓고 특별 교실을 다 잠식하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컨테이너를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11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어요. 아까도 유발정책 말씀드렸는데 정부가는 우리는 학생들의 출산 정책을 장려하고도 아이들이 감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체가 그러나 이제 학급이 늘어난 거는 원인이 사실은 처음에는 적당한 그 교육부 기준이 35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학급을 정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 아이들 과밀 학급 해소하기 위해서 분단위를 35명 계획했던 것을 26명으로 하니까 학급 성인은 수학이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 교육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형성을 해서인데 그러면 하나 더 듣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유발률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중흥 3사 동료들 모시겠습니다. 앞에 20m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초에는 아파트를 반을 잘라서 반은 원거리, 반은 근거리.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불평들만이 많아서 그 제도는 도입을 안 하는 게 맞죠? 예, 그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한 50% 정도는 저학년은 가까운 인덕초등학교, 4, 5, 6학년은 근거리에 신당 초등학교를 가동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금 원당이 희망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아직도 8학급이나 비어 있어가지고 신축 똑같이 20년도 지었는데 아직 학급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희망하는 학생들 그 학교를 채우기 위해서 희망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스스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3억 정도를 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당 초등학교와 희망학교로 되어서 3억 정도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은 거기 아주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아파트 학교를 오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 늘었습니다. 예, 이유는 감독님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일이 감독님께 다 따진다 하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앞에 있는 학교에 비례해서 중흥 3차가 약 20억 정도, 60년 정도를 갖다 기부 체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을 60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학생 기반으로 생각하면 37개 정도 교실이 있어야지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엄격하게 짓지 못한 잣대 때문에 결국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서 우리 교육비만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고학년들 갖다가 감독님께서 그 근거리 먼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요 그 주변에 있는 근거리 신당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지금 현재 52학급 76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갔을 경우에 460명 정도 가게 되면은 그 학교도 70학급이 넘고 1,700명 가는 거예요. 예. 그래 되죠. 자, 더 한 것은 자 1, 2, 3학년은 이쪽에 있고 4, 6학년 갔을 경우에 특히 6학년 정도 지금 현재 5학년 안 했으니까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내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위기들이 퇴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은 그 기존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을 신당으로 보내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어차피 전학을 오니까 그 지금 중 3사에 오는 아이들은 전학을 와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인도를 오든지 신당을 가든지 전학 와야 되니까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1, 2, 3학년 저학년은 인덕을 하고 4, 5, 6학년 이게 4, 5, 6학년 될지 몇 학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 유발률만 가지고 정확한 입주자 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 교육청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요 현재 약 300명 가량이 인덕초등학교를 기준해서 1km 반경 내에 300명, 300가구, 300명 정도 된 학생들이
지금 3차로 이사를 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특히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1, 2, 3학년 5학년으로 온다 하더라도 특히 6학년, 6학년 되는 학생들은 졸업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인력 다닌 학생들은 그냥 전혀 하지 그대로 주신 않고 겁니까? 예, 그대로 있고 그런데 뒤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인력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니고 예, 다시 중공 3차 입주하는 인력을 다니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예. 받는 가시는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거죠.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 2층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시 전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예, 그거는 때문에 저는 이해갑니다. 전학 오는 학생들 1년 전학 오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전학을 하는 것이 좋지 그럼 않겠느냐. 다자녀 학생들도 역시 그런 학생들은 인력에 있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간단히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은 이분들이 아까 태그에 대한 태그를 하지 않다가 내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걱정이 되어서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기가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태그를 하지 않고 같은 인력 축소를 다니다가 옆집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너는 왜 2차에 있는 학생이 너는 저 멀리 가는 5학년인데 왜 옆에서 같이 다니냐 주소하고 불리치 않는 거죠. 주거는 3차에서 예,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책임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실은 보시다시피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도요 사이즈 규모의 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을 받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 저 고등학생들도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대학생들도 입시가 질문이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의무 교육을 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원래 기준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도에서 정한 그런 예. 아까 26명 그런 기준으로 삼는데 초중학교는 사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전문 능우는 그 전학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오는데 가까이 학교에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정문이 넘었기 때문에 먼 곳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정문 없이 그 형편을 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저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간다 말씀하셨는데 무상교육이라 하는 핑계로 완성학급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큼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83학급 저것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26명을 28명 조정했을 때 약 83학급.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육이라 하는 의무교육 이 미명 아래 이 학습금이 침해되고 특별교실,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체육시설 모든 부분들이 지금 참식당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감독님께서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설학교를 새로 짓는 이 구조 자체가 4층 세대 다음에는 8층 세대 돼야 되니까 그 과정 가는 데까지는 과밀한 일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고 또 교육부로 봤을 때도 지금 아이들이 급격히 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 전체 경북이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11,002명입니다. 이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 줄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은 있지만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농촌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 이해가 갑니다. 학교도 학생들을 4층 가구로 대상으로 해서 학생 유발료를 계산합니다. 예. 그럼 시골에 가셔가지고 4층 가구 있는 80대 어르신한테 유발료를 조사하면은 제가 한 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30대가 젊은 층이 계산했을 때는 제가 30명, 60명 나와요. 그걸 평균이라고 0.3이다. 그럼 제대로 바꾸실 노출에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이걸 보완을 해서 21년도부터는 요거 할 때는 2015년도에 사실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이 올리는 게 처음에 학교 설립 계획서를 올리는 단계가 그냥 공고만 하면 바로 올립니다. 그
그래서 들어올 입주자를 다 대응하는 올린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관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21년도부터는 바꾸어서 좀 더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유관료를 좀 전에 우리 감독께서 답변하신 학생들의 유관료를 줄는다. 거기에 대한 잣대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골학교 10명, 20명 되는 학생들을 거기서 유관료를 기다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청이 전화돼도 그 학생들 폐교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간 99개가 없어졌어요. 99개가 없었는데 신설은 무슨 신설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요. 그래서는 안 되고 도심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젊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대화시켜서 학습권을 존중해주고 학교를 갖다 사진에 좀 지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차트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이가 작은 학교하고 예를 들어 인덕초등학교 10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2021년 예산을 보니까 384개교를 운영하는데 3,39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인덕초등학교는 약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걸 학교당에 계산을 하니까 약 한 9억 정도 들어가서 9억가량 작은 학교 운영하는데 다시 말해서 1,664명을요 적은 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면 66개 정도 학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니까 결론적으로 1,663, 66개 적은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큰 학교 한 개 운영을 하면은 적은 학교 66개 운영하는 것보다도 연간에 540억 정도를 우리 교육비에 우리가 예산에 증감을 가지고 교육비 절감이 되죠. 경제적인 논리로 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경제적 논리 속에 틀어박혀서 학교도 과대학급 수업에 묻혀가지고 학생들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은 여기에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우리 교육 예산을 500억 이상 학교마다 절감을 시키고 있다. 좀 관여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이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마저 통폐합해버리면 농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은 받을 때도 사실은 학생 수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라는 그런 공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1인당 더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대구와 학생 수가 비슷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대구보다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더 받고 있는 그런 작은 학교를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적은 학교를 조금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은 학교에 비해서 거꾸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 규모를 학교 주면은 학교들을 신설하거나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학생들의 불편을 없도록 해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은 학교가 있는데 그 뜻은 알겠고요.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 신설 요건이 안 되면 또 중앙투자 신설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자녀의 경우에 대해서 답변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정도의 가치가 추적해 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5학년이라든지 다니는 학생들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 그 가까이 인도 중앙 그까지 버스를 좀 대려줘. 이거 특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있는 중이고 버스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버스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많이 내주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우리가 중식을 이 특징 학생들의 학교의 특징들이 중식을 3번씩 배정된 시간이 있어요. 11시 때부터 1시하고 1시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학교도 자수를 비어한다 보니까 상대식 가능성이 있었는데 큰 학교의 경우에는 11시 딱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좋은데 이게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좌석수를 늘리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너무 의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제가 되게 다 제시하기가 시간 관계상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 학교에 3회점 배식을 하는데 식물 한 20개 정도가 확장한 후지도 없습니다. 후지도 없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 3배식을 하면서 밥을 먹고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학생들이 어디 있는 가 알고 계십니까? 정식을 먹고 나서 학생들이 이 과대 카메라법 같은 경우는요 체육 시간을 점심 시간도 계속 3교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법보다도 우리 성장한 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규칙적인 습관 이런 부분은 뭐 감독님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만 학생들이 흘러가지고 계속 자연 증감 감소가 아니고 반드시 대책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사실 어깨 동부가 가장 큰 학교가 한데 거기도 지금 원래부터 학생이 적은 숫자지만 줄어들고 있고 지금 여기 인덕이나 신당 같은 경우도 27년부터는 한 3년 이후부터는 학생이 줄어가는 걸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인덕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반천만 원을 받고요. 수용을 하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가잔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학생이 오게 되면요 4회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의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그 숙소를 좀 확장을 해서 근데 아주 부족해서 이번에 그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700석까지는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400석이 되지 않도록 여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400이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642석이 되어 있는데 확장을 했는 상태입니다. 예,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줄 설 공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50개 들어온다. 맞습니다. 700석을 하려고 그러고 정 안 되면 옆에 있는 시청학실을 확장하더라도 400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 종사자 처우 관계에서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조리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한 1,000억을 투자해서 이 부분 환경 개선 이런 걸 해주시는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우 개선도 했습니다. 예, 처우 개선도 하시고. 예, 일식하는 그 조리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70만 원 선 정도, 이식하는 데는 차비가 좋습니다. 이식하는 데는 과대 학교 인수가 많은 데는 130만 원, 그다음 3시간 학교 180만 원 연간 처우 개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현재 뭐 이게 조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립학교의 이직률 보니까 82%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 60%가 넘고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지장이 되고요. 많은 공무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립학교 또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한 이중률이 이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요. 이번에 30교대라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데는요 6시에 출근했는 조리원이 2시에 퇴근하고 통상 8시에 출근한 사람들은 4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최소 7시 반에서 8시까지 있어야 돼요. 이분은 한 번이 아니고 2번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산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듈의 교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같은 얘기가 충족적으로 되는데 모듈러 교실이 도입되고 나서 운동장 부족, 체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사도 좀 넘겨주세요. 지금 이런 학교들이 구미에도 몇 개 있습니다. 실은 체육관 법적 운동장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뭐 옛날에 우리 감독님께서 막 체육 운동회 가면은요, 막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종합사회 재밌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 같이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 운동장에서는요, 한 바퀴를 돌아도 100m 안 돼.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체육 시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독님께서 체육관을 공부해 주셨는데 통상 초등학생들이 3교시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체육을요. 예. 66학급을 하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158시간. 이걸 1일로 나누니까 40시간. 한 교시당 8학급 들어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 번 하기 힘듭니다. 축구는 아예 안 되고 달리기는 안 되고. 그런데 체육실에서 체육관에서 한 2반, 나머지 3반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학생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감독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체육 수업을 하는 학생들 모습을 10분 정도 지켜봤는데 수업 직접 시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사이에 벗어가지고 무릎을 찍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붕대를 감아주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현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을 못 나가고 뭐 가을 운동 이런 거는요, 시골에는 시골 나름대로 학생들이 저기서 추억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은 1학년을 오전 오고 1, 2학년 그래서 3일 내지 6일 같은 걸 체육대를 하더라고요. 오전 오고 오전 오고 오전에서 1학년 6학년까지. 그리고 이 체육 수업이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육 수업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66학급도 저런데 83학급, 70학급 넘어갔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네도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장 적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장 때문에 그럼 요즘에는 혹시 저 내가 우리 민간인들 동네 학교 하시는 하는 거죠? 고등학교 예, 때 지금 동네 요즘은 만들었나 저는 안성교육 이용학습을 해서 그것도 크게 만들려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재난 대피, 보통 우리가 운동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진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피하고 싶고 운동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6학년 사람 이야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에 들어되어 있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지 한 게 보니까 뭐 옆에 학교로 가서 대피하라 이런 데 있더라고요. 또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모자란다니까 옆에 공원에 가서 체육을 한다. 답변지 글이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 울타리에서 체육활동을 해야지 밖에 체육관 학교 울타리 밖에 가서 체육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책임 아니겠고 예, 지금 뭐 학교 운동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바로 지금 신당소 같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않았는데 그 시와 MOU를 체결한다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지도 조사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시간이 마련인가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원님 예. 학교가 많이 오픈되죠. 얼마 전에 학교를 들려서 지진 대피 만약에 이 운동장에 우리 2,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신가 운동장에 세워봤습니다. 위에 사진이 학생들이 빡빡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은 저 먼데 나무 밑에 보면 운동장 밖입니다. 저 운동장 밖인데 화재가 났을 경우 저걸 소방차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현실적으로 체육실도 없고 대피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사한 내용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마대 학교 방위라고 해서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급식소, 특별교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잠식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당 초등학교가 아직 그 신설학교입니다. 20년에 있는 신설학교인데
거기는 아직 학교이 비어있고 많이 많고 또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농촌학교입니다만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는 학생이 지금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가 정축 신축에 대한 문제 전체 동료님께서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학교 자료에 4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새로운 학교가 진행이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진행이 빨리 안 되고요. 신축이 아니고 정축을 하는데도 우리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은 20개월 안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모 학교는 산동초등학교는요. 정축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 학부모들에게 산동초등학교 중학교를 초등학교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를 정축을 해서 25년까지 완공을 한다라면은 67.8%에 가는 학생들이 간다고 했는데 행정이 못 따라가서 30개월에 42개월을 걸린다면 신축도 아니고 정축하는데 40개월 걸리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전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그 당시에 한 50억 이상 그리고 호텔 교실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시멘트 파공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컨테이너 좀 보여줄래? 시간이 컨테이너 예, 지금 이게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이고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대로입니다. 감독님 답변이 시간이 관계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속도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차하지 못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학교 폭력 발생의 피해자의 보호 방안 대책이라든지 지역 미래 현황 그리고 학교 설립 및 정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까지 들은 바와 같이 도시개발 단지 계획시부터보다 정확한 학교 규모를 산정하지 못하고 충분한 누이 학부를 확보 못하는 데 방안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경북의 미래 시대를 책임질 사회의 인적자로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경북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처음 공부 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며 우리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한두 해 지금까지 왔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해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길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관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사안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부탁드리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고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똥산면의 수석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용수산 의원의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 도래의 그 중심에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애서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일념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이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 환경 변화로 홍수, 가뭄, 산불, 우박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안 등 연안 지역은 태풍 발생 증가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안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400만 개의 30%인 기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6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안 지역은 수출 주도의 항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10cm 넘게 상승을 했으며 특히 포항은 섬 지역의 울릉도를 제외하면 연간 평균 상승치가 3.97mm로 전국 1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2020년 경북 260개소를 정비 대상에 선정하였으며 특히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침식 피해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42개소에 6,4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수면의 국해강 상승과 연안 침식이 과속화 심속될수록 태풍 발생 시 해수가 육지로 급속히 유입되어 하천 범람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군의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증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10%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경북이 전국 최대 산불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북은 지금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 물적 피해로 최소화하는 재난 상황별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 계획 수립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도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이와 연계한 학술 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풍 흰남노 사후 피해 복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는 예년부터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보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경북에서는 작년 흰남노로 안타깝게도 10분의 도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생겼으며 4,200세대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또한 4만 2천 건의 피해액만 1조 2천억에 달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414개 공장의 직간접 피해와 약 5조 원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저강소재 기업인 포스코는 영업 손실 외에도 자동차, 선박, 후방산업과 지역협력업체, 영업 중단 등으로 국가기관 산업단지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흰남노는 포항과 동해안 지역의 주민에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겼고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엔 엘니노로 수포 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견되어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보면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드는 추세로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계절별 강수 통계를 봐도 여름의 호우가 점차 집중되고 있으며 경북도 작년 여름에만 약 6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이 오기 전에 피해 복구에 사전 예방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금년 5월 중순이었어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차 탓에 지난달 들어서야 하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마대를 쌓거나 집안을 다지는 응급 복구 작업만 진행됐습니다. 예정된 완공 시점은 2년 뒤인 2025년, 당장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질 끝에 만약 걱정이 비빨 때는 또 비 많이 올라오는 게 안 싶어 또 걱정하고. 태풍의 상처가 여전한 가운데 올여름 역대급 장마까지 예고돼 있어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태풍 발생 이후 다음해 5월 이후에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착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풍과 같이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응급복구 바로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다음해 3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복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파괴된 소하천 제방을 응급복구한 후 하상 준설이 늦어져 그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하천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자갈과 모래가 쌓였을 경우는 상시 준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을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천 범람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하천 형상강의 준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하천의 냉천의 준설 공사와 하류 차수벽 설치 등을 경상북도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제2의 흰남노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 경주지역 주민들은 흰남노로 인해 주택 500가구와 상가 7,000곳 침수, 사람 파손 2만 대 등 막대한 상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주택 4,000여 가구에 가구당 총 500만 원과 재난지원금, 국민성금이 지급되었고 침수상가는 600만 원, 농작물 피해 농가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피해 원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보상 금액 한계와 경상북도 예산을 고려할 때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활용했다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최대 4배 이상 보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 피해 지역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주민부담금을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시기입니다. 기사님, 재복구 시스템 개선, 소하천 관리 기준 강화 등 수해 예방 공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상강 홍수 통계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 경주 지역에는 시간당 115mm, 특히 포항시 동해면에는 새벽 3시간 사이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6시경 형상강은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높아져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천우 신조로 형상강 범람은 막았지만 냉천과 칠성천이 범람해 포스코를 비롯한 국가 철강산업단지와 기업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총 400여 개 기업체가 피해를 입어 직접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 원,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는 4조 원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때 경주 덕동댐의 저수열이 30% 바닥을 보여 천만다행이었으나 저수열이
높았다면 포항과 경주 도심에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8년도 이후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온으로 경북 동해는 매년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 통계소가 설치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발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형산강은 최근 5년간 총 4회에 걸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범람 위험성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구 온난화와 엘니노의 영향으로 강한 태풍이 잦을 것이란 전망과 특히 여름철부터 본격화하는 엘니노는 태풍 세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형산강 등 동해안의 하천은 낙동강 홍수 통계소의 관할 구역이지만 강 길이가 63km로 짧고 경사가 급해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등 낙동강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관 산업단지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홍수 통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환경부를 찾아 형산강 홍수 통계소 신설을 건의했으며 시장 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형산강 유역은 1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한 국가기관산업단지와 신라천년의 국가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강변의 산재에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형산강 홍수 통계소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 행정수장이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포항 내영천 상류의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힘남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항구적인 방제 대책은 바로 내영천 상류의 항사댐 건설입니다. 포항시 남부구처럼 항사리 일원에 건설되는 항사댐은 저수 용량 약 500만 톤 규모로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영천 상류에 농업용 저수진 오지가 있지만 수위 조절 시설이 없어 집중호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천 주변에는 도로, 주택 등 제약으로 제방 폭이나 높이는 넓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냉천과 신강천 유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사댐이 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고 조석항 착공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당초 2017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힘남로 피해로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산업단지 일대가 초토화되면서 홍수방지시설 설치에 긴박함을 느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사댐이 완공되면 포항 남부 지역은 홍수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으며 치수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하루 지역 주거지와 철강 산업단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이에 기사님께 묻습니다.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진 방제 교육관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1978년도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전과 큰 피해를 남긴 지진입니다. 포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가 확실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800건 가운데 절반이 400건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이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지진 방제 계획 수립과 함께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건립과 프로그램을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진 피해 방제 교육시설 필요성과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국 어떤 시군과 비교해도 포항이 그야말로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대비 국민들의 안전훈련, 교육 강화를 위해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 제23조에 근거한 국가 지진 방제 교육관의 포항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국가 지진 방제 교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작년에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예방과 사전 대책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세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급격한 기후변화가 경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태풍 발생 이후 다음해 3월 이전 수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복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주시고 소하천, 하상, 분석, 지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 기준 강화를 관련 제도를 반드시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선제적 홍수 대응과 근본적 피해 예방을 위해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와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설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도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국가지진방제교육관 건립, 태풍 흰남노 사후 피해 복구 지연에 따른 대책,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와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워낙 큰 소리를 주셔가지고 기가 시원합니다. 도의회 농수단이 열리고 지방국권 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폭넓은 해안과 끊임없는 연구, 경상북도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대표 발의하는 등 경북 해양수산인의 검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기후 기촌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 해야 할 정도로 산불, 태풍,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물진 내연 산불은 30년 평균 강수량의 14.7%에 그친 겨울 가뭄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역시 3년 동안 이어진 라니냐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렇듯이 기후위기는 우리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더 덥고 습한 여름이 될 전망이며 태풍의 위력도 강해질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동안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극한 강우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며 수중 방파제 호황과 같은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래를 보강하는 연안 정비 사업을 통해 연안 피해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힘든 복구 사업의 진행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이용 시설의 70% 이상은 정비를 끝냈으며 대규모 복구 사업의 경우도 이미 5월 말에 착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달에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거 절차상 복잡한 관계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왜 연초부터 하지 5월달 돼야 착공이 되느냐. 그래서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사댐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 공고가 진행 중으로 2029년 준공 계획이며 형사간 홍수 통제소 신설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과 재난안전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진 산불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령하여 도내 산불의 전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6년까지 10,000리터 이상의 담수량을 가진 초대형 헬기를 도입해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층 더 발전된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난 3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을 태우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진화대원 150여 명을 지원해 줄 걸 요청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 동해안권 대형 산불 진화 역량이 높은 경북과 강원도의 대원들을 캐나다에 초청했습니다. 곧 초청해가지고 당장 떠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이따가 오라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상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했고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입니다. 우리 경북의 강점인 원자력 발전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상화하여 지난해 연말 신한울 1호기도 정상 가동하였고 울진의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와 경주의 SMR 산업단지를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받았으며 2030년에는 신한울 3, 4호까지 건설된다면 경북은 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포스코 수소하는 제철 등 대규모 소비처가 결합된 국가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담은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지역산업 재구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지원 순환 클러스터를 2021년에 유치했고 전자부품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으며 축분 소재 재자원화를 위한 실정 사업도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도청의 ESG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도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 소독, 엘리베이터 휴일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상시 계획도 주기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가지진방재 교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규모 5.4의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도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4,980억 원을 지급하였고 흑해 특별 재생 사업과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이 포함한 총 사업비 6,600억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하신 국가 지진 방재 교육과 건립을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본 예산에 국가 방재 교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수지 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단순한 교육과를 넘어 국가 재난 극복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는 지진에 대한 체험 교육 시설로 특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시설과 지진 대비 지연 물자 비축 거점 장소 그리고 이재민 수용 시설까지 겸한 재난 극복을 위한 복합 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 대응의 선진국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지진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박물관 시설의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를 개간 대중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평상시에는 일반 공원으로 재해 발생 시에는 광역 방재 급정공으로 활용되는 축구장 283개 크기의 미키 종합 방재 공원을 만든 사례도 있으며 공원 내의 축구장, 야구장, 육상 경기장은 담요, 식료품, 구조 장비 등 지진 후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지연 물자 비축 거점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시설과 재난 대비 시설에 함께 갖추어진 복합시설 조성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포항 지진 특별법을 근거로 포항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서석영 위원님께서 국하천 형산강 준설공사 조속 추진 및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와 냉천 하류 차도 설치 대책,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 관련 대정부 전략,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국하천 형산강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형산강의 구간은 경주시 율동 지방하천 대천 함유점부터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함유점까지 총 연장은 36km입니다. 국가하천인 형산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재 하천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태풍 및 집중호 시 형산강 유역 범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공사를 시행될 수 있도록 작년 9월 환경부에 제방축조 양안 60.7km, 보호교랑 부계소, 준설 1250만 대, 형산강 배수 영양분 사업 8개 지방하천 12km 배선 복구 등을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재복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각종 협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원래 기상청에서 예측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강한 태풍,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천 설계 빈도를 당초 80년에서 하류분의 2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큰 강우라기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총 설계량 65만 누베의 퇴적토를 조속히 제거하고 하천 단면 확장 및 관을 정비한 개선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면 우기 전 시급한 하류 협착 후 퇴적토 10만 누베를 긴급 반출하고 나머지 잔여 퇴적토 55만 누베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냉천 하류로 하천 광안에 시행 중인
하류 차수업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공장 내부에 태풍 힘남로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우리 도에서는 포스코 측과 제방 차수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포스코 측에서 자체 예산 6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하천 제방 1.66km 깊이 8에서 12m의 강제 시트 파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방 상단부 공벽 시공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하천 설계 빈도가 당초에 80년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한 200년 빈도로 상향함으로써 홍수라는 원료 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기철, 현장별, 수방자재, 자재 인력 배치, 긴급 비상연락망 수립을 통해 하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동해안 하천은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홍수 예보가 사회나 발생되는 등 해마다 홍수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및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포항 경주의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 면접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홍수 통제소는 4개의 홍수 통제소가 있으며 전체 10만 9,343평방킬로미터의 수기를 관리하고 있으나 특히 동해안 하천은 남해안 서해안 하천과 달리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 때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철장 홍수 대비를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의 독립적인 홍수 통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 안정을 위해 2022년 9월 형산강 치수 사업 및 배수 영양권 사업 조기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 포항시에서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 요청을 하는 등 낙동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홍수 통제소 및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중부부처인 환경부로부터 홍수 통제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천변의 홍수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같은 도시 하천 유역의 홍수 대응을 위하여 도시 침수 예보를 전담하는 가칭 도시 침수 예보센터의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수관리 및 예보 전파 등의 홍수 통제소의 기능과 도시 침수 예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의 태풍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산강 홍수 통제소 및 도시 침수 예보센터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포항 항사댐 건설 사업은 총 사비 900억 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 용량은 476만 톤 규모로서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경북도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천지구 하천인 신광천 상류 항사댐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댐 사업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작년 9월 태풍 힘남로로 인해 냉천 지역에 유례없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시 항사댐 건설 사업의 촉구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환경부 당초 예산에 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중 항사댐 건설 사업 가능성 조사 용역비 19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금년 2월 국회 상임위 동의 절차를 통해 항사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포항시는 한국수자공사와 한산댐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한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및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 경력 수립 도시 등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산댐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 먼저 서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발생 이후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흰남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중앙합동조사관의 피해 조사 후 복구 계획 합격까지 통상 3-40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복구 예산은 대부분 연말에 편성됩니다. 소규모 복구 사업은 6월까지 70% 이상이 완료되지만 개선 복구 사업과 같은 피해 규모가 큰 사업은 설계 영역과 행정 절차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 용역 기간 중 행정 절차 동시이행과 긴급 입찰제,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 재개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를 단축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하상 준설 지연에 따른 상시 준설을 위한 제도 정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에서는 소하천 관리청인 시군과 함께 매년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유수 소통 지상물을 제거하고 시설물 파손 등 위험 사항에 대해 보수 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태풍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4개 시군 48개소를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우기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풍수의 보험 가입 현황 및 주민 부담금 예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주택, 원실, 상가, 공장 등에 대해서 태풍, 홍수는 물론 해일, 강풍, 지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은 19%, 상가, 공장은 37%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풍수의 발생 빈도가 특정 시군에 편중됨에 따라 시군별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이 통장회의, SNS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소방위 소속 이우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춘입니다. 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호 지사님과 임정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 재조사 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풍탑 학교 지원 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 배치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9월 30일 성주군 모골포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사드 부지 선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며 경쟁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의 논란과 신뢰를 끌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의 납득할 만한 부지 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시사께서도 사드와 같은 군사비밀 시설은 주민 합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사업에는 주민 간담회 20여 차례, 가천기부 사령도 이전 사업에는 70여 차례 주민 공청회가 열렸으며 일본 사드 내역 설치 당시에는 미군과 일본 정부가 15차례 이상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이 기습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국회의원 이들 당연한 순서라고 옹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은 성주이지만 전자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대부분의 김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며 당시 김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국회의원님께서는 2016년 9월 국회 대정문 질문을 통해 사드 배치 지역의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 2018년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 사드기지 근처에 집 구입한 이철우라며 김천시 농촌면의 주택을 구입해 김천에 갈 때마다 지내고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 영향지역 방문이 없어 아직까지 김천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하루가 이틀 잠깐 머물다 갔다고 하시는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정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철우 도지사님, 김천 시민들은 지금도 사드 전자파로 피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영향권에 있는 김천시 농촌면 노국리는 사드 배치 전까지 암 환자 집단 발생 사례가 전무했지만 2022년과 2022년 사이 전체 인구 179명의 6.7%에 해당되는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국내 암 조 발생률 0.5%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지가 부도로 방치되는 등 사드 배치 이후 김천시 농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드 부지 선정 과정, 주민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 선정 당초의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저명 골프장 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가 건강의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서 왜 옮긴 겁니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지사님 역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고 현재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이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지사님의 약속을 언제 실천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도지사이신 분이라 당장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이철우가 되어 몸소 전자파의 무효성을 입증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시절 사드 배치 지역의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된 만큼 사드 배치 지역의 은퇴자 마을이나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구에 주돈 중인 54장 등 군부대의 이전 사업을 최적지로 김천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율도가 높은 지역인가 아울러 국방부에서 추진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김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대구 군부대를 사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주민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림지역과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인 농촌면과 남면 도시계획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상향해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본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제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1년 동안 사업 진행률이 25.3%로 전국 8위의 수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로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14.7%의 사업을 지금의 속도로 진행하면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최소 30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적 제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지사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사업인 지적 제조사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강력시 도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적 제조사 사업 측량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장인 시장 군수는 조정금, 감정평가 비용 등 운영비 예산을 자체 수립하여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 제조사 사업 지구를 알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보며 실시계획 수립부터 지적 공무 정리, 조정금 지적 및 징수까지 평균 2년 6개월에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단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경상북도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통합되는 학교 등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영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의 운영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 교육청에만 조성된 기금입니다. 충북과 충남에 비슷한 기금이 있지만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경북이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 제한을 인해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영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은 지난 11년간 약 4,260억 원을 조성했으나 1,860억 원을 집행하고 2,400억 원의 많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1년부터 매년 55억에서 70억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연간 집행 예산의 20% 내지 30%의 예산 반납액이 3년 연속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 4월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에 5년 범위 내의 기금을 존속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더 이상 존속기간이 연장이 어렵습니다. 교육관계에서는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우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이 사드 직접 제조사 사업 질문 주셨는데 사드 찬성하다가 매우 다행입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 때 사드 찬성했다는 많은 권력을 치렀습니다. 선거운동도 못했으면 도시락합니다. 저는 사드 때문에 일본에 사드 배치한다는 현지 국회로 가봤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해수욕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전자파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 듣고 현장을 보고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립니다. 사드 배치하는데 주민과 합의가 안 됩니다. 지금도 합의하면 하게 되겠습니까? 어느 지경을 하겠습니까? 많은 미사일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합의 안 하면 그냥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걸 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충주에는 뭐가 배치되어 있다, 뭐 홍콩 미사일 뭐가 있다 이런 게 막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소신껏 발언했습니다. 근데 국회는 안 해도 좋다. 그 대신에 나라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집 사과하겠다. 그런데 제가 집이 서울에 한 채 있어서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 명이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여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있고 저는 돈을 빌려준 형태로 지금도 제가 재산 공개한 딱 들어 있습니다. 그 전자파 학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그리고 같이 여러 사람이 가서 지금 사놓고 처음에 사도 국회를 할 때는 거기 여러 날 같이 잤습니다. 그 앞에
조선을 만든 게 내 손녀가 그때 7달 되었는데 그거 같이 한 달간 자고 일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댓글 이래 살았습니다. 지 출세하려고 손녀 죽도 좋나. 근데 사드 그 이후에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라 했습니다. 성주 참외 전부 농사 안 된다 했는데 농사 어떻게 됐느냐. 16년보다 작년도 농사가 30% 더 많이 됐습니다. 김천의 7동이 바로 그 지역인데 4층에 이거 늘었습니다. 전자파 조사해놓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래서 신문에 다 났잖아요. 우리가 이 휴대폰 중개소보다 더 약하다. 그래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제끼는데 우리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 그럼 어느 지역에 가느냐? 그것도 우리 관내 지역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군수도 머리 깎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김천 시장 보고 국방부 설명을 들어라. 그래 같이 갔습니다. 머리 절대로 깎지 마세요. 그런데도 10,000명이 모여가 데모하니까 머리 깎아버렸다. 저는 그 현장에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물병이 날라오고 난리였습니다. 김천 시내 이웃청 의원 아시다시피 온데 현수막 걸렸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가 다 왔습니다. 이청 대처다. 이게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라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소식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피해는 전자파 피해가 아니고 이런 계담에 따른 지역에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하고 성주, 신비역, 칠곡, 북산까지 요청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은 이웃청의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왜냐하면 이 국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은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피해라 하는 것은 심리적 피해 이런 거에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도의사 돼서 잘 못 가는데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데모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데모 막 물병 날라오는데도 이 발표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뭐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냐. 다 머리 깎고 어느 국회의원들은 막 머리 깍짝하고 막 기사 들어보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전방이었던 데 난리 났습니다. 전방에 있는 국회의원 저복합니다. 경상도 호국 도시락까지 어떻게 된 거냐. 자기들은 다 끈한 거 사고 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이제 최신식 무기들은요 옛날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지금 옛날에 미사일 기지 그런 데보다 현재기 훨씬 기술이 좋아서 전자파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김천, 성주, 칠곡 지역에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야 피해 없다 하는데 무슨 보상을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심리적 문제 때문에 이게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땅을 안 사고 거래가 한산하고 이런 것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와 같이 또 국방부도 가고 다른 부처도 가서 보상 만드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네? 어떻게 나도 잘 모르는 걸 잘 찾아왔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저도 걱정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김천 시민께도 가서 고의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기 성주도 도의원도 계시고 칠곡도 계시는데 새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전부 다 하는 걸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드 정책과 이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 공여구역법 시행령이 이게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제 과거에 미군 공여 지역이 있는데 김천에 농소하고 성주에 4군데 면이 빠져가 있습니다. 칠구에 북삼은 현재 들어가 있고 우리 김천에도 4군데가 현재 들어있고 뭐 빠졌는지 농소가 빠져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전부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 우리 도비를 포함시키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 지금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시군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이게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옛날 게 돼가지고 재조사 하면은 엉터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집에 갖다 땅을 지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뭐 한 100년씩 살았는데 1910년도에 했는 거거든요. 지금 100년 넘었는데 100년 살았는데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내 지적 불보합지가 40만 3천 필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필지가 585만 6천 필지인데 이 중에 7%입니다. 7%. 경북에 40만 필지가 7%에 해당되는데 요거를 이제 재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는데 매년 국비가 186억이 지금 투입됐고 매년 한 2만 필지씩 하고 있습니다. 2만 필지씩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급해서 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 국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요청을 하라 하면 요청을 안 합니다. 시군에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재산 다툼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도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도비 포함시켜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요청이. 미국 국장님 자다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대충 말씀드렸는데 요게 요즘입니다.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그러면 도의원님 허락하면은 도비 넣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우청 의원님께서는 학교 통폐합 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유 그리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기금 반납액 방지 대책과 기금 존속 기한이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폐합 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 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통폐합 지원금은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통폐합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시설 사업에 일회성으로 투자되거나 통폐합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투입되어 혼용될 우려가 있어서 통폐합 학교만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이 통합된 학교에서는 이 지원하는 금액을 일반 학교에 같이 써버린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금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통폐합 학교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폐합하는 학교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역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기금 조례를 충남 충북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기금 반납액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남는 것이 학교 통폐합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폐합 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고,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각종 학교 행사가 취소되고 등교가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활동 지원 사항이 위축되어서 집행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하는 통합학교 대부분이 농산에서 소규모 학교로 이 학생들의 지원된 학생 교육비가 이 학원비나 정부와 기기, 급식비, 교재 교구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십억씩 반납되는 그런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각종 체험 활동비라든지 다른 활동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지난 5월부터 학생 교육비 사용 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 활성화 TF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학교 학생 교육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을 하고 경북지역 5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서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점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 조례를 설치하고 조례상 존속기한이 10년이 지난 23년 올해 4월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0년 이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으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그동안 10년 동안에도 소규모 학교가 102개 학교가 폐교되고 12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등 해마다 통폐합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통폐합 기금 지원금 또한 2013년도에 220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올해까지 누적액이 3,732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비 통폐합 기금이 매년 통폐합 학교 수에 따라서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930억 원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 통폐합되는 학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속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로부터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의 단위 사업별 중장기 예산 집행 계획을 최근에 수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2027년도 만료 시까지 약 한 1,5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기본법에 몇 회라는 이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2027년 12월 30일 이전에 또 개정을 해서 존속기간을 재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재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기한 안에 기금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활용 계획을 찾아서 하되 다만 억지로 기금을 쓰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발생하는 기금 잔액과 매년 통폐합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농어촌 지역을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여 기금의 활성화 및 건전한 운용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전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전 및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예, 정부